미래 사회는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나라한테 구하기 위해서 막 굽신거려야 되고 이러면은 그건 나라 꼴도 말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할 수도 없어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확연하게 이제 구분된다는 거죠. 대만이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인류 국가로 나가는 건데 만약에 반도체를 생산을 못하게 되면 일본은 삼류 국가, 사류 국가로 떨어진다. 일본 래피더스의 지금 그 제조 능력이 앞으로 전망이 거기 투자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미래를 밝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오늘은 임영찬 박사님과 함께 일본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영상 찍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일본의 몰라. 일본의 반도체하고 지금 곧 질문이 들어갈 텐데 네, 일본의 반도체하고 일본의 디지털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네, 일본 반도체가 어떻게 흥황하고 망했는지 그리고 지금 새롭게 래피더스가 새로운 큰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오늘 질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어, 들어나왔습니다. 일본이 이제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유치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선언했잖아요. 그럼 일본 반도체 산업 현재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본 반도체 산업은 소재 부품 장비 영역은 뭐 세계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일본 자체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뭐 바로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만들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이제 잘하는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기술자들도 좀 양성하고 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동시에 뭔가 진행해 나가겠다 해서 이제 TSMC를 유치했잖아요. 네. 구아모토의 TSMC 유치를 할 때 처음에 28나노 되는 공장을 유치하니까 이게 이제 현재 사용하는 많은 기기들 그런 데는 진짜 28나노 정도면 충분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들여왔는데 문제는 그걸 들어오면서 일본 정부가 너무 많은 세금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전문가들이 아니 지금 2나노, 3나노 이러는데 28나노 공장 유치하는데 무슨 일본 정부의 그 세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느냐.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다시 또 7나노까지 또 좀 더 발전된 나노 그 공장을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제2 공장까지 짓기로 했는데 근데 네. 제2 공장이 지금 뭔가 작동이 멈췄다 이런 얘기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TSMC 직원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해서 2나노 기술을 훔쳤다. 뭐 이래가지고 그게 또 지금 뉴스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국 이게 뭐냐? 일본이 TSMC를 유치할 때는 어, 물론 거기에서 일본 기술자들도 고용도 하고 거기서 고용하면 당연히 기술도 배우고 그게 또 다시 이제 일본 기술 레벨업 하는 게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나노 최첨단 기술을 뭔가 훔치려고 하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음.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니나 네. 다를까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TSMC에서도 발칵했을 거 아니겠어요? 일본에 네.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TSMC 반도체 생산 진행에 조금 차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가 이나노 공정에 도전한다고 들었는데 한국 삼성을 잡겠다는 이들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처음부터 TSMC나 삼성을 잡겠다는 얘기는 응감생심 꺼내지도 못했어요. 본래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TSMC나 삼성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틈새
기업을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대형 뭐랄까 손님들을 유치하기는 어렵고 이제 새롭게 신생 기업들 있잖아요. 신생 기업들 거기에는 많은 반도체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조금 조금씩 반도체 빠르게 생산했으면 한 그런 이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유치해 가지고 그걸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빠르게 해서 랩피더스라는 이제 이름까지 붙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니까 일본의 기술자는 40나노 만들던 기술자 거기서 멈췄어요. 그 뒤로 기술이 진전도 없었고 또 그 기술자들도 다 사실은 일본에 반도체 공장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고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2나노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로부터 2나노와 관련되는 기술자들을 초청해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죠. 사실 팬데믹 이후에요. 전 세계에서 그 반도체 구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나라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공장을 세워야겠다고 많은 나라들이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자, 그럼 그 많은 공장들이 전부 기술자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자 유치에 아마 치열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래피더스에서 이나노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자를 얼마나 과연 초청해서 공장을 돌리는데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 사람들이 홋카이도의 공장 그 주변에 이제 가족들까지 나와서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생활 공간이라든가 자녀 교육 문제까지 다 생각하면은 과연 래피더스에 얼마나 그 뛰어난 인재들이 모일까?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금 문제도 컸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컨소시엄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일본의 대기업들 7개 하고 대형 은행 하나 그렇게 해서 자금을 내라 그랬더니 10억 엔씩 내가지고 은행은 3억 엔, 73억 엔 내는 게 다예요. 근데 실제로 돈 들어가야 될 때는 5조 엔, 6조 엔씩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업들이 10억 엔 내고 그 뒤로 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별로 가망성이 음. 보이지 않는다. 전망이 네. 밝지 않다. 대기업들이 왜 전망이 밝으면 왜 돈 안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다 돈을 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돈을 내서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음. 초기에 잠깐 한번 집적회로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많은 시도를 했지만 반도체에서 다 실패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또 실패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이번에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원래 계획대로는 작년 4월 달에 시제품 낸다 그랬는데 7월 8월인가 시제품 나왔다 이런 얘기가 얼핏 나왔어요. 그 시제품은 만들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수율인 거죠. 이 아. 수율을 80% 이상 최소한 올려야 그게 에, 영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0%밖에 안 나와요. 그 10%, 20%, 30% 계속 그걸 반복해서 그걸 이제 조정해 나가면서 이제 올려 나가야 되는데 그거 하는 과정이 엄청난 기술을 요한단 말이에요. 그거 할 수 있는 기술자가 과연 래피드스에 있느냐, 그 기술자들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고 아까 자금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걸 양산한 다음에 고객을 누구를 삼을 거냐. 자, 고객이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다양하게 많은 그 미국의 팜레스들 있잖아요. 네. 설계해가지고 운영하는 그 팜레스에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이 물건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가장 잘 만들어준 데가 현재로서는 TSMC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삼성도 잘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래피더스에 그걸 맡겨가지고 그 회사의 운명을 거기다가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래피더스가 양산도 문제고 양산한 다음에 고객 유치도 문제고 첩첩산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왔냐 했더니 만약에 그 양산이 1이라고 보면은 지금 한 0.2 정도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근데 일본 정부는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미래 사회는 이 모든 게 최첨단은 다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 나라한테 굽신거리면서 어, 구하기 위해서 막 굽신거려야 되고 이러면은 그건 나라 그 말 꼴도 말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확연하게 이제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이나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인류 국가로 나가는 건데 만약에 반도체를 생산을 못하게 되면 일본은 삼류 국가, 사류 국가로 떨어진다.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그런데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초기에 대기업, 일곱 대기업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해요. 음. 그게 가장 강력한 현주소라는 거죠. 일본 래피더스의 지금 그 제조 능력이 앞으로 전망이 거기 처음 투자했던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미래를 밝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데 뭐 그렇게 보면은 삼성하고 경쟁한다, TSMC하고 경쟁한다 이거는 뭐 아예 처음부터 경쟁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꼬리 내렸어요, 처음부터. 그것도 그러고 지금 삼성은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빵빵빵 터지잖아요. 그쵸. 주가도 오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래피드에서 이제 2나노 얘기하는데 벌써 삼성은 2나노 뭔가 좋은 소식이 들린 듯하고 1.4나노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일본 래피드에서 2나노는 내년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내가 볼 때는 과연 가능할까? 음, 방산이 된다 한들 수율이 50%, 40% 이하로 맴돌면은 그건 상품성이 없어요. 최소한 80% 정도 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 장면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이제 소부장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또 타격을 입었다고 들었어요. 일본이 강세이던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이제 일본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그게 요즘 와서 그 블랭크 마스크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돌더라고요. 네. 저게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했는데 그게 뭐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반도체 그 회로를 이렇게 각인시키는 데 있어가지고는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자외선을 통해서 마스크를 통해서 이게 지금 각인한단 말이에요. 그 마스크를 만드는 원재료가 블랭크 마스크라는 건데 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한 판에 1억씩이나 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걸 그동안 일본이 완전히 독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어쩔 수 없이 뭐 부르는 게 갑이다. 뭐 그럴 정도로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국이 그걸 개발했다. 그래서 이제 음. 한국 그 제품으로 조금씩 대체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소재가 그동안 뭐 압도적으로 강하다 했던 것들이 과거에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해도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완제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들은 대부분 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로열티 주고 나면은 뭐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뭐 가마오지 경제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고기는 네. 어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못 먹고 그냥 어부한테 다 뺏기는 그런 이제 경제랄까지 우리가 얘기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뭐냐? 잘 아시겠지만 아베 총리가 소재 세 품목을 규제를 했잖아요. 그죠? 네. 어, 그때 한국이 발칵 뒤집혀졌죠. 그 당시 아베는 삼성을 주저앉히겠다. 한국에 제대로 맛 한번 보여주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소재 일본의 소재 산업이 수출을 하는 게 어디라 말이에요. 삼성이 갑이고
근데 어리 갑질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로 가지고 휘두르려면 굳이 휘두를 수는 있는데, 음, 아니, 그럼 자기 제품을 안 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재 공장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가 워낙 그렇게 거세게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긴 했겠지만, 뭐, 불만이 막 가득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 공장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 제3국에서 생산하던 것을 거기서 더 양산을 해가지고 한국에 수출하거나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일본 제품이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나 또 우리 대기업이 한국의 중소기업을 그때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주면서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밤낮 없이 연구를 해서 빨리빨리 그 개발해서 어느 정도 대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네.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대기업 뭐 반도체 하면 뭐 삼성이겠죠. 삼성 같은 경우는 두 번 다시 일본한테 그렇게 수출 규제 당해서 막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을 미리미리 좀 더 협조해가지고 양성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술 개발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게 지금 최근에 블랭크 마스크라는 그런 제품도 이제 우리가 국산품을 사용하게 됐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얘기죠. 그렇게 네. 이제 나가면서 일본의 소재 그 산업이 그렇게 막강하게 권력을 휘둘렀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게 묻어질 거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양상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야,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사실은 최근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인데, 엔화가 지금 158년 가까이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해산을 하면서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총선에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개입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157엔까지 왔던가 조금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고개 숙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160엔까지 가게 되면은 총선에 여러 가지로 불리할 거다 생각해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엔화를 가파르게 엔저가 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요. 왜 그러냐 하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처음부터 경제 성장을 하겠다 그랬죠. 성장을 네. 하려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풀어야 되겠죠. 그 적극 재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적극 재정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지금 뭐 세수가 많이 거쳐가지고 돈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적극 재정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 재정을 하게 되면 결국 뭐냐면은 부채를 많이 찍어내야 돼요. 자, 그 전에 또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식료품 그 네. 관세를 이걸 제로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뭐 2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야당은 뭐 영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본의 정당들이 대부분 다 식료품 관세는 제로로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 음, 그럼 일본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니까 쌀값만 해도 200% 300% 뛰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2% 3%도 아니고 200% 300% 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그러니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식료품이나 뭐 생선 이런 것들 물가 오름까지 다 반영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 되니까 지지도가 그렇게 높았던 이유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물가고를 어떻게든 좀 낮춰달라고 그게 진짜 마지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볼 때는 지지도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정작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워오는 정책은 뭐냐면은 이게 적극 재정이란 말이에요. 적극 재정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세금은 덜 거치는데 적극 재정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 얘기가 딱 되는 순간 어떤 소리냐. 그 국채, 장기 국채 금리가 팍팍팍팍 올라갔어요. 네.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팔아제껴 버린다는 거죠. 왜 이게 불안하다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팔아버리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일본 전문가들 우려했다고요. 그래서 엔저가 되면서 엔저가 된다는 거는 결국 엔저가 되고 지금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거는 지금 일본의 그 국가 재정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저게 언젠가는 그냥 넘어질 거 아니냐.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 팔았던 국채를 가지고 있던 주체들은 개인이든 아니면 기관이든 지금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팔려고 그러니까 자, 다음에 그럼 국채를 지금 발행하면 누가 살 거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도 파는데 살 그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더 떨어져요. 그 금리는 더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엔저가 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맥락 속에서 엔저가 이제 나오는 건데 엔저가 되면은 수입 물가가 높아져요.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다시 또 국내에 와서 물가가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일반 서민들은 물가를 낮춰달라. 다카이치 총리한테 그걸 요구했는데 그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돈을 마구 쓴다. 11조 엔인가 뭔가 그렇게 또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아니 음, 물가가 올라가는데 돈을 좀 마구 쓰면은 물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엇박자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가. 나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음, 이대로 가게 되면은 좀만 더 가게 되면은 다카이치 총리가 물가 잡겠다 했던 것이 뽀롱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현실하고 엇박자를 내니까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려면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돈을 덜 쓰고 긴축 재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 이제 논리상으로 그러는데 금리는 거의 못 올리게 하고 오히려 물가 잡겠다 돈은 더 많이 쓰고 적극 재정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물가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국채 문제도 국채도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그동안 그 국채를 누가 갖다 많이 안고 있었냐. 일본 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안고 있었다고 내가 누누이 그동안 많이 얘기해 왔어요. 그럼 이게 이자 지불해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일본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게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 몇 달 가면은 지금 높았던 지지도가 거품처럼 빠지지 않을까. 음, 그걸 우려해서 지금 가장 지지도 높을 때 빨리 해산해가지고 자민당 뭐랄까 의석수를 왕창 늘려서 과반으로 확보하고자 이제 해산을 너무나 전격 해산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가 잠이 안 오는 거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네. 현실하고 엇갈리면서 이거는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가면 갈수록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엔저는 계속하고 네. 그러면 저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고 이게 그대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대로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몇 개월 지나면 뽀록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때는 지지도가 막 거품 같이 빠지지 않을까. 나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빨리 해산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음, 해산했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해산했는데 문제는 뭐냐? 해산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야. 아, 해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해는 못 하겠다. 40 몇 프로고 잘했다가 20 몇 프로. 잘 모르겠다가 그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이 해산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한 10포인트 정도 폭락했다 그래요. 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총선에서 과연 자민당이 지금보다도 더 의석을 늘릴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의석을 못 늘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겠죠. 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해산 안 하고 만약 그냥 갔다 그러면은 중국의 압박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물가고는 계속 나오고 엔전을 계속하고 모든 게 최악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끌려 내려오는 것보다는 총선해서 한번 도박을 해서 돈 아니면 뭐다 해서 도박한 다음에 잘못되면 그냥 내려와 버리면 그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어, 이게 아무도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이 지지도 높은 게 오히려 공포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풍선 바람 빠지듯이 쫙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말 형편없이 쫓겨나듯이 총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지지도가 높을 때에 한번 도박을 해보자 해서 긴급 전격 해산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해산이 제대로 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자민당이 내가 볼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의석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계속 일본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해서 올리는데 이 네.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얼마 후에 이제 총선거 끝나면요. 또 전격적으로 또 인터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조차 이제 일본 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나가는 자본 도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심각한 수준일까요? 그건요. 지금 방금 말했듯이 일본 내부에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임금은 못 따라가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 임금은 줄어드니까.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쓸 돈이 더 적어지고 엔화는 더 약화되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받는 돈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경기 활성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경기 성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경기 성장이 되려면은 디지털화가 되어가지고 부가가치를 팍팍팍 높여야 되는데 일본이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 여기에 그렇죠. 아주 완전히 이제 쥐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디지털화가 일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이렇게 빨리 높아지지 않으니까 국내 이게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웬간한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 국내에서는 음. 돈이 잘 안 벌리니까. 그래서 해외에 다 빠져나가서 해외에서 돈을 이제 벌고 거기에서 돈 버는 공장들은 거기에서 또 내부 유보금, 사내 유보금으로 그냥 쌓아두고 돈을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국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왜? 국내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벌기가 쉬우니까.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그 전에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유엔에서 나온 그래프예요. 국내 투자가 북한보다도 일본이 더 낫다. 투자액이, 네. 투자 순위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가 나와가지고 그때 일본에서도 한때 화제가 됐었는데 그 정도로 일본의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일본 국내에서는 사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일반 서민들이 생활이 팍팍해지고 60%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음. 여론조사가 나와요. 60% 이상이. 탈일본 현상이 이렇게 가속화되면은 고용과 내수에도 큰 타격일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한테도 이제 지지율이 점점 뚝뚝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네. 이번에 네. 총선에서 사실은 참패를 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 어, 그걸 다카이치 총리는 그걸 노렸다기보다는 그쪽이 낫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말했듯이 네. 지지도가 갑자기 팍팍팍팍 떨어져가지고 끌려내려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불명예 퇴진하는 것보다는 한번 도 아니면 뭐다 해서 총선거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 지지도가 그때 한 70 몇 프로까지 되고 했는데 해산하고 나니까 바로 60 몇 프로 떨어져 10%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70%막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순간
해산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자민당이 많이 의석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음, 했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 그거는 뭐 한편으로는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은데 예산 편성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팽개쳐 놓고 그다음에 네, 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손도 안 쓰고 선거로 들어갔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더 많은 거죠. 막 빨리빨리 뭘 우리 이재명 정부 어떻습니까? 정말 스피디하게 막 곳곳에 다 체크하고 막 다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빵꾸 네, 난 거 다 채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카이 전 총리가 갑자기 해산을 해버려가지고 거기에 음, 대한 이제 불만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또 다카이치 개인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는데 자민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낮았단 말이에요. 별로 네, 그렇게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자민당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공명당이 연립으로 있다가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 떠나가 버리니까 공명당 표가 전국에 400만 표 정도 되는데 각 선거구마다 1, 2만 표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1, 음, 2만 표가 지금까지는 거의 자민당 의원 입후보한 사람에게 무조건 밀어주라 이렇게 됐어요. 음, 이게 이제 떠나가 버린 거죠. 중도개혁 거기 이제 정당이 예를 들어서 입후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민당의 만표, 2만 표가 각 지역구에 있던 만표, 2만 표가 자민당에 갔던 게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 거의 3, 4만 표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자민당이 떨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지. 지금까지 만 표, 2만 표 정도 차이로 어, 겨우 이렇게 당선됐던 자민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음, 그게 몇 석 정도냐면 60석에서 90석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자민당은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어,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일본 정계가 빅뱅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아니면은 정권이 아예 야당으로 넘어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되면은요, 야, 일본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은 결국 제일 힘든 게 서민인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참 옆에서 보기에는 조금 딱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계가 이제 전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흐름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평도 있는데, 지금 일본 자동차 산업 위기라고 보시나요? 그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일본 음, 자동차 업계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글을 쓰냐면은 결국 미래는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로 옮겨갈 텐데 일본에서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특히 토요타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이라든가 뭐 한국, 유럽 같은 데도 그렇고 많이들 진전이 됐는데 일본이 전혀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기 자동차로 가던 그 스피드가 잠시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거죠. 네, 그 내연기관이 여전히 그래도 팔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 차가 아주 폭발적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건 뭐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다시 도요타는 전기 자동차로의 그 뭐랄까 발걸음이 또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미래는 전기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실현되는 날 일본의 내연기관차는 이제 폭망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언제 올지는 생각보다는 좀 더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그 기간이 그렇긴 해도 결국엔 그렇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입장에서는 왜 전기 자동차를 그렇게 쉽게 빨리 시프트 못 하느냐 하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좋고 여기에 경쟁력이 빵빵하고 이것도 지금 현재 잘 팔리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산하 그 발주 부품 제공업체들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여기에 있잖아요. 일본 국내에. 네, 이거 만약에 일본의 도요타나 뭐
혼다라든가 다른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전부 자동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자동차로 다 옮겨가게 되면은 이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도산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못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다른 나라는 그러면 그렇게 그런 부분이 없나? 다 있어요. 한국도 그런 부분이 없겠어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지금 전기 자동차로 변신은 눈부시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아이오닉스 5라든가 EV6라든가 뭐 그 뒤로도 여러 가지 숫자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그게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상도 많이 받고 아주 품질 좋다는 인상이 받는데 자, 이게 이제 메인이 될 때는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해서 몰락했듯이 또 몰락할 수도 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산업과 엔화 그리고 일본 경제의 겉으로 드러난 위기 신호 같이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숫자보다 체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일본 제조업과 기업 경쟁력 그리고 왜 변화가 이렇게 더딘지 구조적 원인을 좀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 가면 여전히 현금만 받는 식당이 많고 관공서에서는 팩스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이 유독 이런 변화에 더딘 이유 뭘까요? 나는요, 네. 이해가 안 가요, 한마디로. 아무리 음. 이해하려고 해도. 설명해라 그러면 나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온갖 어, 궁리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일본에서 그걸로 인해서 제2의 경제 대국으로 활동했잖아요. 네. 팩스로. 그리고 지금 현금으로. 그렇게 해도 옛날에 제2의 세계 경제 대국이 됐었어요. 그 뭐가 문제냐? 옛날에 그래도 다 잘 살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했던 세대가 장로연층이란 말이에요. 장로연층이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의 의식은 잘 바뀌지가 않죠. 옛날에 그렇게 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했다 이거야. 세계에서 저편에서 넘버원 소리 듣고 그랬는데 뭐 꼭 바꿔야 되나?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갈라파고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음.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일본의 장로연층은 내가 볼 때는 세상이 외부에 그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민감도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 왜냐하면은 뭐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렇게 벌었던 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안 나갔을 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은 정치가 안 바뀌는 거. 네. 정치가 안 바뀌면은 제도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권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거 뭐 하나 뭐 바뀌려고 하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려 있어요. 시스템이 바뀌면은 네. 새로운 뭔가 도입하면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 누가 그걸 다 담당하느냐? 이게 다 이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팩스 같은 것들도 생산하는 공장이 절대 못 바뀌도록 정치권에다가 로비를 한다든가 하면은 정치권 음. 입장에서는 로비 자금을 받고 그거 안 바뀌어도 좋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가 다 세습 정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 어, 자민당은 네. 세습 정치가들이 다 힘을 발휘하고 음. 거기에서 뭐 장관이나 총리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세습 정치가들이란 말이에요. 네. 세습 정치가들은 새로운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할아버지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돼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생각이 진짜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정권을 계속 잡고 있으니까 변화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어요. 어,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이대로고 좋다. 이대로. 이대로만 있어도 그래도 이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정치 자금도 들어오고 자민당 보세요. 정치 자금 문제 때문에 계속 자민당이 선거에서 엉망이 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안 바꾸잖아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 정치 자금 관련되는 35명 전부 공인 다 해줬다고. 그게 정치가 안 바뀌니까 주변에 그 이권 문제 이런 것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콘크리트 바닥이라 그래. 네. 정권이 바뀌어야지 그때마다 한 번씩 덜 쑤셔야 돼. 예? 부정으로 돈 주고 받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권 이권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권이 바뀌어야 그걸 파헤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음, 일본은 세세 뭐 만년 자민당이 계속 세습 의원들이 그냥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본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일본의 자민당이 상당히 폭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본 전문가들 유튜브 네. 보면요. 네. 자민당 폭망 막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정도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선거는 치러봐야 하니까 그쵸. 결과는 뭐 나와봐야 하니까 만약에 폭망한다 그러면요. 일본의 정치 대지진이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 나는 봅니다. 왜냐? 음, 현재 일본의 삶이 너무 고달퍼요. 근데 정치권이 그걸 제대로 특히 자민당이 그걸 제대로 해결 못 해주면은 옛날에 우리 그걸 뭐랬는지 알아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런 정치 슬로건이 있었어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네. 선거에서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일본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왜 일본에 그런 게 없었냐? 일본은 그래도 그동안 제2의 경제대국, 제3의 경제대국 하면서도 그래도 제2의, 제3, 제4의 경제대국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은 한국보다 훨씬 삶의 질이 나빠요. 못해요. 음, 이제 저 동남아 뭐 태국이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일본 국민들도 서서히 그걸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아, 네. 우리보다 한국이 훨씬 더 잘 산다. 중국도 옛날에 형편없는데 우리보다. 근데 중국도 뭐 돈 쓰는 거 보면 뭐 잘 쓰는 사람들은 정말 잘 쓰고 이러면서 이제 그 여행 오는 사람들 전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 사람들이 야 우리가 빚 좋은 개살구가 됐다. 제2의 뭐 경제대국, 제3의 경제대국 뭐다 허망한 얘기다. 지금 살기가 빡빡한데 그럼 어떻게 돼? 뭔가 바뀌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권에 그게 이제 푸시가 더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음, 정치가 바뀌어야 뭔가 새롭게 뭐가 형성되는 거니까. 아, 그런데 이제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일본이 정치권이 바뀐다고 해서 누군가 뭐 도깨비 방망이 같이 아주 뚱 두드리면 뭔가 아주 새롭게 좋아질 만한 그런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국가 음, 부채가 너무 많고 그건 네. 오랫동안 쌓여온 국가 부채. 이거 야당이 잡아도 여전히 문제가 큰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엔저가 이게 이렇게까지 온 것도 이것도 앞으로 갑자기 뭐 엔고로 싹 갈 가능성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첩첩산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약간의 그 위험론, 전쟁의 위험론 같은 것들을 이제 불쏘시개로 사용해가지고 뭔가 일본 전체 분위기를 또 업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경화되고 뭐 완전히 군국주의로 간다 중국이 난리가 이제 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약간의 분위기가 정상의 분위기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굉장히 어수선하다고 보면 될까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네. 뭔가 큰 폭발이 오기 전에 큰 내진이 오기 전에 고열할까 아니면 폭풍이 오기 전에 고열할까 고열도 아니죠. 지금 벌써 고열하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운데 네. 이- 이게 내가 볼 때는 선거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봐요. 아, 그러면 박사님은 이제 선거 이후에 정계에 큰 빅뱅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이런 혼란이 조금 더 가속화될지 아니면 그래도 경제가 조금 안정화 방향으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좀 일본 경제가 흘러가게 될까요? 그게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돼요. 우리 IMF 겪었죠. 네. 겪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겪는 동안에는 막 엉망이었죠. 뭐 가정이 파탄되는 가정이 뭐 수입이 많았고 기업이 막 도산하고 난리가 났잖아,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많이 안정이 되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음, 그거는 그 앙시앙 레짐이라고 해서 구체제,
네. 구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순간에 대혼란이 있죠. 근데 그 대혼란을 겪고 난 다음에 싹 밀어버린 다음에 새롭게 뭘 지으면 정지 작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음. 의미에서 일본에서 만약에 야당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쫙 한번 빅뱅을 일으켜가지고 막 정말 사회 전체를 한번 막 그전 기존의 이권들을 전부 다 끊고 뭐랄까 불법이라든가 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단죄를 하고 그렇게 네. 하면서 새롭게 뭔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뭐 뭐랄까 혁명 같은 뭐 그런 걸 한번 겪게 되면은 우리 IMF 겪었듯이 그렇게 겪고 나면은 새로운 뭔가를 건립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일본이 그렇게 해야지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롭게 희망이 있지. 지금 현재 자민당이 저런 식으로 계속 정권 잡아가지고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나는 음. 보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잡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나는 보는데 그건 일본 국민들의 몫이죠. 일본 국민들이 어. 그걸 바라느냐 아니냐. 그리고 예전에 일본에서는 이게 소니, 파나소닉 같은 혁신적인 기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 뭘까요? 아니 이제 내가 하는 말 중에 이제 나왔습니다만 일본은 고인물이라고 했죠. 네. 사회가 너무나 이게 안정을 넘어서서 그냥 정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그러려면 뭐 땅을 파헤쳐야 되는데 그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거의 콘크리트 바닥이 됐다니까요. 그게 무슨 세상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명문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학생들이 3학년 정도 되면 다 취업을 하는데 뭐 동경대 같은 경우에는 관료 쪽으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은 그 토크래스의 대학들은 전부 대기업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가요. 대기업 가면은 초임이 23만 엔, 25만 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저 미국이나 뭐 중국만 해도 그렇고 한국도 그럴 거예요 아마. 디지털이라든가 그죠? 이쪽으로 AI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막 새롭게 막 번창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거기에 대한 기술들이 있는 젊은이들은 그쪽 관련되는 기업을 찾아가면은 연봉이 뭐 1억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20대에 벌써 1억이 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일본은 소수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가지 대부분 다 대기업에 그냥 가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기업이 더 좋은 거 왜? 나는 소니맨, 나는 뭐 미쯔비시맨 그걸로 평생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야. 그게 음. 일본의 문화라는 겁니다. 일본은 돈이라기보다는 그 오랫동안 이어온 그 전통의 아주 강한 그 회사들의 이름 있잖아요. 그 명함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게, 그걸 한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잖아. 봉급은 상관없는 거야. 좀 아, 적어도. 그 네. 이런 문화가 정착이 있다 보니까, 막 도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전해서 한번 실패하면요. 그걸로서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일본에서는. 어. 사실 한국만 해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맥락에서 몇 번의 실패 같은 거는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기회 더 주어지고 미국은 뭐 아예 실패 자체가 많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평가하는 그 정도로 네. 실패에 대해서 관대한데 일본에서는 실패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낙오자가 돼버리는 그런 음.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게 탄생할 확률이 낮은 거죠. 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젊은 이제 학생들 소위 말해서 디지털이나 이런 쪽으로 능력 있는 친구들은 다 외자 기업이라는 외국인 투자 기업 뭐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고 그쪽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재 유출이라는 그런 일들이 또 일본에서 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계와 재계의 뿌리 깊은 세습 문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한국도 그런 비슷한 위기를 겪을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은요, 민당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권을 잡은 정당이 있나요? 없어요. 계속 바뀌었죠. 네. 계속 바뀌었죠. 네. 계속 바뀐다는 건 뭐냐면은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가 불안정할 소지도 없잖아 있지만 자연당 같이 그 콘크리트 바닥이 되는 그런 거는 막을 수 있는 거죠.
계속 네. 파드비잖아요. 한번 정권이 바뀌면은 누가 이권 챙겼는 거, 그 전부 다 이제, 예? 조사해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뭐, 이권 네. 챙긴 거. 그러니까 그게 쉽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다음 정권이 음. 바뀌면은, 감옥에 갈 그거 두려워서 그렇게 쉽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자민당 같은 경우는 세세 만년 계속하니까 아주 콘크리트 같이 이권이 너무나 결착되는 거예요. 정치권하고. 실제로 그렇게, 우라킨이라 그래서 뒷돈으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잘리지도 않고 여전히 네. 공천을 받는 이런 문화. 그게 음. 지금 일본의 문화니까 그거하고 한국은 많이 다르죠. 네. 거기다가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과거 보수당이잖아요. 그죠? 보수당 정권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왔다가 지금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몇 번에 넘어갔다가 앞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민주당 정권이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제 완전히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네. 일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정치권 민주당 정권에서 잘만 하면은 한국은 비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나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활력을 잃은 데는 이제 고령화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도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일본과 비슷한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정말 이거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일본이 먼저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지금까지 겪고 있고 과거에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거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뒤따라간다. 근데 결국은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냐하면은 일본은 그래도 한 번 회사에 들어가면은 평생 직장이라 해서 정년퇴직을 많이 해요. 중간에 네. 잘려나오고 이런 거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나오지 않는 한은 쉽게 못 자른단 말이에요. 근데 네.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40대에서도 50대에서도 막 퇴출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그게 다 자영업자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라는 게 거기에 수요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과하게 자영업자가 들어가게 되면 서로 젖을 갉아먹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블루오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중간에 회사에 다니다가 40대, 50대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마련되는 이것들을 제대로 마련해주고 뭔가 그 물론 기업들이 해야겠지만 정부와 대기업이 합심해가지고 그런 영역을 좀 잘 개척해 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노령 문제, 자영업 문제 이건 다 심각하다고 나는 봐요. 사실 지금 음. 한국은 수출해서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이 힘들다. 뭐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살다 살다 이렇게 힘든 경우를 처음 본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본을 능가했어요. 수출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7천억을 넘었나. 뭐 그래가지고 일본을 능가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지금 어? 우리가 반도체 지금 어쨌든 지금 많이 이거 엄청나게 삼성,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돈 엄청 벌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리고 가전제품도 세계 뭐 많이 석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방위산업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수출 굉장히 많이 하거든. 조선업 어때요? 조선업도 지금 뭐 전 세계 중요한 배들은 한국이 다 만든다 할 정도로 어려운 기술 가진 중요한 배들은. 자, 이런 것들이 일본에 있냐 하면 없어요.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네. 그래서 한국은 이런 것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게 이원화된 거예요. 수출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그래도 활성화되고 막
돈을 잘 버는데 이게 이제 그게 들어가지 못했는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중간 단계를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고용을 창출하는 이런 역할을 정부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정부하고 대기업하고 다 잘 의논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좀 더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 뭐 아니면 어떤 기업이 나오더라도 바로 또 다른 중소기업으로 취직이 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착취 비슷한 게 있었어요. 중소기업의 네. 기술을 개발해 놓으면은 그 뭐 그냥 홀라당 뺏어간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방지를 하고 음,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이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면 그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뻥뻥뻥 커지면 그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형태는 정부가 거기에 다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은 그게 이제 이 고령자 고용도 거기다 해당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물론 나오더라도 중소기업에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젊은 애들은 그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러면 이제 노령 인구들 중소기업 가가지고 옛날에 대기업에서 벌던 보다 좀 적게 받더라도 거기서 오랫동안 또 더 일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키워나가는 그거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이 부분을 정부가 잘 조정하고 매치를 시키면은 거기서 큰 부가가치 나지 않겠나. 뭐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고령 인구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결국은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거 그게 어, 또 중요하겠죠. 고령 인구의 퍼센트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출생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출생 인구를 늘리면은 고령 인구의 퍼센트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출생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데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바로 그냥 어떤 형태로든 그냥 한 1억씩 쏴버리라. 어, 그러면은 애 놓지 않겠느냐 했더니 와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쵸.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냐 하면은 그 출생 장려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뭐 200조 뭐 그랬거든 그동안 네. 그랬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근데 전혀 이게 출생이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네. 그러냐니까 뭐 그 소위 말하는 산지 직송을 하게 되면 가격이 쌀 텐데 중간 마진 다 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산지에서는 되게 싸게 파는데 사 먹는 사람은 또 엄청 비싸게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그쵸. 마찬가지로 아니 예산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실제로 혜택을 돌아가는 거는 쥐꼬리만큼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내가 그런 차원에서 중간 것 다 허물어버리고 정부가 딱 기금을 마련해 놓고는 그 돈 가지고 신생아 태어나는 가정에다가 그냥 1억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음, 중간 관계를 거치지 않고 그 관리하는 그 관료들 뭐 온갖 조직 뭐 기구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 봐야 그 28만 명 정도 1년에 신생아 탄생한다는데 28조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돼, 1년에. 아까 200조라 그랬죠. 네. 20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신생아가 그렇게 신생아 탄생률이 0.7 뭐 이러는데 그 28만 명에서 그 사람들에게 전부 1억씩 던져도 28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뭐 10배는 더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 훨씬. 그 얘기를 했더니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1억, 정부가 1억 준다 그러면 나도 애 놓겠다, 애 놓겠다. 다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또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LH라든가 이런 그 국가 건설 쪽 담당 거기에서 젊은 신혼부부에게 이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든 싸게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네. 결혼해서 살 곳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 이거는 절대 없도록 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살 공간을 한 10년 정도는
애 키울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이 그 주거 문제 때문에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현금 한 1억 정도 던져주고 그렇게 해봐야 그게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지금까지 쏟아본 돈의 10분의 1, 조금 더 넘을까? 그 정도 돈이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에, 공상과학 얘기 같은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근데 실제로 1억씩 던지는 회사가 있었어요. 인천에 어떤 회사가. 바로 그냥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게 왜 국가는 안 되냐 이거예요. 나는 그쵸.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는, 고령자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지금까지 일본이 왜 예전 같은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정치, 산업, 문화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 3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직접 비교해보면서 현실적인 투자 전략과 앞으로의 판도까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한일 역전은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단순히 GDP 수치를 넘어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했다고 느끼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으실까요? 아, 있죠. 반도체 보세요. 일본은 음, 헤매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얼마나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도 그렇게 오랫동안, 어, 진짜, 뭐랄까, 얼음 왕국이었다가 지금 완전히 봄이 돼서 꽃이 활짝 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네. 다음에 조선업 어때요? 미국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액을 할 정도의 우리 저 조선업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방위 산업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게 무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려고 그러는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무기를 제대로 생산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음, 물론 미국은 최첨단 무기들은 미국이 생산을 많이 하겠지만 중간급이라든가 정말 그 가격대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높은 무기들은 한국이 다 만들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수출하면은 상당히 이제 큰 부가가치가 생길 건데 아니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제4위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위 수출 4위 국가까지. 그럼 이것도 엄청난 이제 하나의 돈벌이가 될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일본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K-팝으로 인해서 K-뷰티, K-푸드,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이제 BTS 또 이제 공연 다니죠. 전 세계 그쵸. 네. 몇 군데라든가? 70 몇 군데라든가?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공연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멕시코에서 공연 한번 한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더만 멕시코에서. 그동안은 뭐 그렇게 크게 공연장이 없어서 유치도 못하고 그랬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유치했는지. 뭐 어마어마하게 대통령도 그냥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도 만만치 않을 거고 칼초로 인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일본은 그런 게 물론 이제 일본도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을 압도하는 게 우리 전체 K컬처 전반적인 것이 네. 아닐까. 뷰티, 푸드, 뭐 그다음에 뭐 K-팝, 음, K-드라마 이런 것들은 뭐 일본이 아예 명함도 못 내밀죠. 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게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줄 거고 사실 이번에 애니메이션에서도 캐대헌이 그쵸. 상을 네. 다 받았잖아요. 귀, 귀, 귀멸의 칼날인가? 네.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누르고 일본에서는 그게 훨씬 더 수익은 더 많이 났고 뭐 더 인기도 많고 해서 그게 이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캐대헌이 받았다 그러면서 캐대헌 그 소개도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애니메이션 쪽도 이제 앞으로 한국이 또 치고 나갈 가능성이 내가 보니까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망가. 일본의 망가가 유명했잖아, 그죠? 네. 네, 지금 어떠냐? 지금은 웹툰으로 다 갈아타고 있어요, 일본도. 옛날에는 종이 만화로 가지고 망가는 다 종이 만화잖아요. 서점에 네. 가보면요. 이렇게 책이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다 비닐로 전부 다 똘똘똘 싸매가지고 아예 안에 못 보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서점에 쫙 꽂아놨어요. 내용이 뭔지, 표지만 보이지 내용이 뭔지 아예 네. 못 보도록.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웹툰 어때요? 웹툰은 막 공짜도 막 계속 보게 해주고 그쵸. 뭐 하루에 몇 번은 공짜 날아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광고가 되는 거야. 계속 자극이 되고 괴물생심인 거죠. 네. 또는 그게 안 되는 그런 광고가 옛날부터 이 SNS 광고에 있어서는 빵점이 있어요. 일본은 지적 소유권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예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전 세계에서는 몰라요. 그 만화책 그거 종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네. 한국의 웹툰은 들어가서 보면은 맛배기 1에서 3회 정도는 보여준단 말이에요. 뭐 5회까지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걸 처음에 그렇게 보면은 계속 보고 싶어서 이어서 보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웹툰이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면 일본의 지금 망가가 거의 웹툰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음. 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뭐 한일 역전은 뭐 시간 문제인 거죠. 이미 음. 많이 일어났고 다만 이제 전체 규모에서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1.5배, 2.5배 정도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규모에서 일본을 능가하려면은 아직 시간 좀 필요하겠지만 1인당 GDP라든가 1인당 생산성이라든가 1인당 삶의 질 같은 것도 이미 훨씬 더 일본을 능가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한일 역전은 벌써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내가 한일 역전이라는 책을 썼을 때 5년 만에 이렇게까지 실현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실현될 줄은. 근데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로봇 분야 같은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이 기술적으로 좀 높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이 아직 저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는 이제 일본 기술이 대단했었죠. 네. 로버트도 그렇고 뭐 어쨌든 기술력에 있어서는 앞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2차 세계대전 치를 때부터 일본은 항공모함도 만들고 네. 비행기도 만들고 그 당시에 비행기는 처음에 2차 세계대전 치를 때는 미국 비행기보다 더 성능이 좋았어요. 그 정도로 일본은 그런 이제 중화학공업 같은 데 기술력이 있었어요. 기계 기술력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온 거니까 기술력은 대단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로봇도 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일본이 가장 자랑하는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소재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장비 같은 것들은 정밀 가공 같은 것들은 일본이 아주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 아날로그 사회잖아요. 네. 아날로그 사회는 일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오랜 세월 축적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그게 부가가치라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를 내가 늘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디지털 제품, 완성품은 부가가치가 10배,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를 가지고 계속 일본이 아직도 여전히 대단하다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걸 가지고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음. 거죠. 어. 네,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재에서도 지금 한국이 이제 웬간한 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국산화하고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 같지 않다고. 우리도 네. 이제 자꾸 이제 우리 국산화 해가지고 일본 제품 없이도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에서 강하게 어필하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지 않나 싶은 음,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어쨌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 생각은 들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요. 네. 현대 최근에 그 로봇 보면은 엄청나요. 실제로 이제 뭐 그 일자리에 투여를 한다 그러는데 그 훌륭하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 로봇은 파업도 안 할 거고 네. 힘도 셀 거고 그 정밀할 거고 그러니까 훨씬 더 작업 속도도 높고 좋은 제품 만들어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 로봇 대단하다 그러지만 한국 로봇도 현대에서 지금 벌써 하는 로봇도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한일 역전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러면 일본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고 하면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소재 부품 장비 쪽 섹터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본 쪽은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일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한국에 투자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음, 한국 주식이 이제 폭발할 건데, 네, 방금 내가 말한 여러 가지 이런 수출 대전망이 좋은 이런 기업들은 계속 팽창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다 투자하면은 뭐 국가도 살리고 내 개인의 부도 늘리고 굳이 일본에다가 투자하는 게 물론 일본이 주가가 지금 뭐 5만까지도 올라가고 얼마 전에 작년에 4만이었다가 지금 5만까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하지만 일본은 조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네, 엔화가 계속 엔저가 치솟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장기 부채 이자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국가 부채가 많아지고 이런 문제들 그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저러다 네, 어느 날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완전 시스템 붕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때 주식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일본은 기업이 탄탄해서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거는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엔저가 되면은 수출 기업, 대기업들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리고 그게 이제 달러를 벌어서 들어오면 엔화로 바꾸면은 뭐 2, 30%막 엔화가 싸니까 업적이 올라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배당받는 거니까 거기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어쨌든 엔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4만 엔, 5만 엔 올라가는데 달러로 바꾸면 별거 아니에요. 아, 현저기 때문에. 네, 그런 맥락이 있는 거고 한국은 이제 기업들이 튼실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뭐 한화 쪽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동안 너무나 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던 이제 기업들의 주식이 이제 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한국에 투자하는 게 나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트럼프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결정적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어떤 사람을 존중하냐면은 강한 사람을 존중해요. 음, 자기가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 앞에 비굴하게 손을 싹싹싹 비비면서 곱실곱실한 사람을 아주 경멸해요. 음,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미국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일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비위 맞추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한국은 어땠냐? 터프하게 협상을 해가지고 그 유명하잖아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훨씬 더 미국이 유리하게 협상을 끌었을 텐데 너무 터프한 사람을
협상가로 보내왔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날 정도로 미국이 계속 그러면 밟아버리겠다니까 네 밟으면 네 발바닥이 뚫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은 강하게 나왔다고요.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한국이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업인 거죠. 음, 지금 미국이 배를 거의 못 만들어요. 조선업이 거의 황폐되어가지고. 그런데 에,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은 해양 대군을 거느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중국이 지금 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현재 형태로 가게 되면 중국한테 해군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미국 내에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안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동맹국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음, 한국하고 일본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일본은 뭐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한국이 네. 가능하다. 그 한국한테 이제 매달리는 거죠. 배를 만들어 달라, 군함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노후된 군함을 수리해 달라.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한국이 수틀려서 내 안 해 그러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것도 그렇고, 제조업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글로벌리제이션 하면서 미국에 있던 제조업들이 전부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전 세계를 흩어져 버렸다고. 다 빠져나와 버린 거죠. 미국 국내에서는 제조업이 거의 몰락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디지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금융이라든가, 서비스 업종,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돈을 버니까. 그 음, 대신 제조업은 다 망해버리는 거 같아요. 거의 다. 네. 그런데 그걸 다시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한국 2차 전지라든가 조선업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게 마음대로 막 막대하지를 못하는 거죠. 한국도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돈 내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5,500억 달러 돈 내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도장을 사인 써버리고 나니까 뭐 더 이상 일본하고는 뭐 굳이 뭘 요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하고는 아직 미국이 협상해야 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살살 좋죠. 달래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저렇게 각을 막 세우면서 저렇게 막 사실상 전쟁에 돌입한 것 같이 저렇게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누구 편 들겠냐고요. 음, 시진핑 편을 들어야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할 거니까. 이미 네. 일본은 협상 끝내버렸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특성 속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봅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제일 중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근데 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은 미국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 앞으로 엔저 현상은 계속되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게 될까요? 그게요. 이번에 네. 이제 아까 정부가 개입을 했다 그랬죠. 네. 한 번 개입했는데 저게 이제 선거 치르고 나면은 또다시 엔저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왜냐? 개입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고, 네. 그게 다 떨어져서 만약에 더 엔저로 가게 되면 그때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미국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가지고 일본이 너무 돈을 많이 풀어놨던 거하고 거기다 또 앞으로 더 많이 풀겠다는 거니까 엔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일본의 디지털 적자가 엄청나요.
43조 몇천억 원 정도 디지털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에는 플랫폼 같은 게 없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게 없잖아요. 전부 다 미국 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뭐 음,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우리는 어때?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티맵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네. 일본은 거의 다 구글 쓸 거예요. 구글 지도. 그거 다 이제 그 달러로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그다음에 넷플릭스라든가 뭐 하여튼 많은 그 디지털 관련되는 네. 플랫폼을 활용하고 쓰고 자문받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러를 지불해야 되니까 달러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면은 엔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앞으로도 엔저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오늘 이명천 박사님과 함께 이제 일본의 산업 경제 전반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박사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 한 말씀은요. 이 일본의 몰락.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동안 제가 일본에 대해서 반도체든 디지털 문제든 일본이 쇠락하게 된 이유 그런 것들이 다 이래서 그렇겠구나. 이 반도체 쇠락하는 그 어떤 원리적 있잖아요, 그죠? 그게 네. 다 사회 전반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반도체 쇠락하게 되는 그 바탕에 또 디지털화로 예, 빨리 진전을 못한 것 때문에 또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아까 팩스라든가 뭐 그런 걸로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지. 그게 디지털화가 안 돼서 그런데 왜 그럼 디지털화가 안 되느냐?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책을 사서 보시면은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쭉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책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명찬 박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현명한 판단에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